대륙의 끝, 운명을 마주하다. 만주와 조선을 잇는 생명줄은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허름한 보찜이었고 때로는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인삼장수의 능글맞은 웃음이었다. 이 장수들은 인삼 속에 독립자금을 숨기고 관원들의 눈을 속여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 통로였다. 나는 이들의 생명이 나의 모든 재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의 손에 전달되는 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조선의 민족혼이 만주로 흘러드는 피와 같았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고독과 위험을 알기에 더욱 냉정해졌다. 나의 동정심이 그들의 임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으므로 나는 그저 돈을 건네고 차가운 눈빛으로 임무의 완수를 요구했다. 강원도 인삼장수는 나의 사업체와 공식적인 거래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길상이 조선에서 맺은 가장 은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대였다. 그는 매년 가을 만주 벌판을 넘어 용정촌까지 인삼을 팔러 오는 척하며 일본 관원의 감시를 피했다. 그의 보따리 밑바닥에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땀으로 모은 돈과 길상의 지령이 숨겨져 있었다. 자금의 이동 방식은 더욱 복잡했다. 겉으로는 조선 은행권이나 일본 엔화였으나 실제로 전달되는 것은 만주에서 가장 황금성이 높은 청나라 때의 은원보 혹은 고순도 금괴였다. 이들은 위조하기 어렵고 보관이 쉬웠으며 무엇보다 일본 관원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법적인 지하 경제를 통해 순환되었다. 하루는 인삼장수가 나에게 말했다. 마님, 이 돈은 인삼열 뿌리 값입니다. 허허. 겉으로는 내가 돈을 벌러 왔지만 속으로는 내 나라 목숨줄을 짊어지고 오는 기분이라오. 이 보따리가 헛되이 털리는 날엔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라오. 그의 말 속에는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이 녹아 있었다. 그가 가져온 문서는 작은 한지로 말려 인삼뿌리 사이에 교묘하게 박혀 있었는데 내용은 길상에게 보내는 임시정부의 긴급 지령과 만주 독립군 부대들의 전력 현황이었다. 나는 그의 투박한 손을 보며 나의 재력이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기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금 세탁 방법을 알려주고 그가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비상 자금을 미리 준비해 주었다. 이 돈은 공식적인 회계장부에는 특수물자 구매비로 기록되었고 나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 나의 냉혹함은 그들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어막이었다. 인삼장수가 나의 곁을 떠날 때마다 나는 그가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신에게 빌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이자 시대의 그림자 속을 걷는 영웅이었다. 길상과의 인연으로 만난 해관 스님은 이 모든 경랑 속에서 유일하게 속세와 이념을 초월한 존재였다. 그는 북간도와 조선을 떠돌며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을 묵묵히 기록했다. 그의 견물록은 나의 보고서나 길상의 지령과는 달랐다. 해관의 기록에는 자금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시대의 비애가 담겨 있었다. 그의 종이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내용은 참혹했다. 그는 만주로 피난 온 조선인들이 어떻게 중국인 지주와 일본 관원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하는지, 조선에서는 기근과 착취로 인해 백성들이 어떻게 들짐승처럼 살고 있는지를 덤덤하게 전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거나 굶주림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은 나에게 금전적 투쟁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적 부채감을 안겨주었다. 해관은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마님의 돈이 이들을 먹여 살리지만 이들의 눈에서 희망을 빼앗아간 것은 돈이 아니라 시대의 폭력입니다.
돈으로 폭력에 맞설 수는 있으나 그들의 찢어진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해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나의 돈과 길상의 총이 잠시나마 막아줄 수 없는 근원적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견문은 나에게 나의 투쟁이 정치적 해방을 넘어 인간적인 구원이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에게 필요한 여비를 제공하고 그의 기록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만주의 비밀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다. 해관의 기록이야말로 토지 이부의 가장 슬픈 증언이 될 것이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며 내가 왜 이토록 돈에 집착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되새겼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은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다. 황국은 단순한 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독립운동의 영웅인 길상의 아들이었다. 이 타이틀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황국은 아버지의 명성에 짓눌려 자신이 걸어야 할 순수한 이상의 길을 찾고자 몸부림쳤다. 길상이 민족 해방이라는 데에 아래 실리적 투쟁을 외쳤다면 황국은 계급 해방을 통한 인간 해방을 꿈꿨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력이 낳은 모든 결과물, 즉 자본을 거부했다. 어느 날 황국은 나를 찾아와 냉정하게 선언했다. 어머니, 저는 압니다. 이 자금은 수많은 피를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는 결국 또 다른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이 사라진다 해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폭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총과 돈이 없는 곳, 즉 노동자의 연대 속에서 진짜 해방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눈빛에서 순수하면서도 위험한 광기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재정적 지원을 끊겠다는 위협 대신 살아남아 내 이상을 펼쳐라. 죽은 영웅의 이상은 역사가 되지 못한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피를 흘려서만 오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나의 설득은 황국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나의 돈을 거부하고 스스로 가난한 노동자로 위장하여 만주의 가장 낮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공산주의 계열의 조직과 연대하며 만주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의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길상은 총을 들었고 나는 돈을 쥐었지만 황국은 이상을 쥐었다. 우리의 세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명의 짐을 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투쟁이 아들의 이상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만주 벌판의 황막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의 고독이었으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역사의 부재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이 펼쳐진 흙과 바람뿐인 것처럼 나의 영혼도 수많은 돈과 조직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길상 없는 고독과 황국과의 이념적 거리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다. 나는 만주 사업의 정점에 있었지만 나의 삶은 정작 황폐한 사막이었다. 나는 매일 엄청난 결정을 내리고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졌지만 정작 나의 마음속에는 단 한 줌의 평화도 없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고향인 평사리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다. 그곳은 나에게 잃어버린 낙원이었고 잊어야 할 추억이었다. 이 황막함 속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갔다. 나는 최참판댁의 외동딸인가, 길상의 아내인가, 황국의 어머니인가, 아니면 그저 독립자금의 거대한 기계인가. 이 끝없는 질문 속에서 나는 나의 인간적인 감정들을 모두 묻어버리고 오직 투쟁의 집념으로만 살아가려 했다. 이 황막함이야말로 내가 짊어진 시대의 무게였으며 역사를 잃은 자의 슬픔이었다. 나의 아이들과 만주에서 태어난 조선의 아이들은 뿌리 없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의 흙을 밟아본 적 없었고 그들의 부모가 왜 이 황량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조선어와 만주어, 심지어 일본어까지 뒤섞었으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성장했다. 그들의 사춘기에는 고향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동시에 현실적인 폭력에 대한 노출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가득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이 모든 투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온전한 조선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절감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이 황막함 속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시대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문학을 가르쳤고 매일 밤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사춘기는 곧 새로운 조선이 태동하는 고통스러운 진통이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사업체는 많은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고용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생존의 끝에 매달려 있었다. 일본 자본의 수탈과 만주 군벌의 횡포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방패이자 나의 뿌리임을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며 그들이 일본 관원의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나의 사업은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가난한 조선인들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는 거대한 방주와 같았다. 나는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들의 굶주린 눈빛과 고단한 노동이야말로 내가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쓸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생존은 나의 생존이었고 그들의 희망은 나의 투쟁의 이유였다. 나의 사업가적 직감은 늘 정확했다. 1930년대 후반 만주를 덮고 있는 평온함 속에서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평소보다 일본 관원들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빨라졌고 내가 매수한 첩자들로부터 오는 보고가 점차 끊기기 시작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징후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위장된 일본군의 무관심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사소한 움직임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핵심 동선만을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다. 무언가 큰 것이 오고 있다. 놈들이 우리 조직의 핵심을 노리고 있다. 나는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했다. 모든 주요 자금의 경로를 변경하고 길상과 황국의 위치를 완전히 숨겼으며 모든 동지들에게 최대 경계 태세를 지시했다. 특히 조선에서 오는 모든 인삼장수와 밀사들의 접선 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연락망을 모두 폐기했다. 이 예감은 나에게 나의 생존뿐만 아니라 독립자금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다. 나는 이 그림자를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다. 나의 냉철함은 곧 나의 무기였다. 나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일본 관동군의 핵심 정보, 즉 만주 독립운동가 일제검거 작전의 계획이 하얼빈에서 교환될 것이라는 긴급 보고를 받았다. 하얼빈은 러시아, 일본, 중국의 첩보전이 난무하는 위험한 교차로였다. 이곳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행위와 같았다. 나는 길상에게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지시했다. 하얼빈으로 가시오. 이 정보를 확보해야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길상은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나의 지시를 따랐다. 그의 침묵은 그의 결연한 희생 의지를 대변했다. 나는 길상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경호 인력과 비상 탈출로를 마련했지만 하얼빈은 지옥의 입구와 같았다. 나는 그에게 러시아계 첩보망을 활용한 이중 보안 장치를 마련해 주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청산가리 캡슐을 은밀히 건넸다.
길상이 하얼빈으로 떠난 후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의 모든 희망과 불안은 그가 가져올 단 하나의 보고서에 걸려 있었다. 길상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최종 보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 관동군이 만주 내 조선 독립운동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고 그들의 첩자가 나의 조직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용정 3으로 불리던 우리의 핵심 연락책이 일본군에게 포섭되었으며 이미 길상과 나의 모든 동선과 재정 흐름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나의 머리는 냉철하게 움직였다. 이 보고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전쟁의 선포였다. 나는 즉시 모든 사업을 위장 폐쇄하고 모든 재고와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자금을 완전히 금괴와 현금으로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입은 엄청난 재정 손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생존이 곧 투쟁이었다. 나는 조직원들에게 흩어져 잠적할 것을 지시했다. 길상의 최종 보고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였고 나는 이 경고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하로 숨겨야 했다. 조직이 와해되는 위기 속에서 길상과 나는 만주의 깊은 산속 외딴 벌목장의 오두막으로 몸을 숨겼다. 오두막은 춥고 어둡고 고독했지만 그곳이 우리가 잠시나마 부부로서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은신처였다. 낡은 난로의 연기가 유일하게 우리의 생존을 알리는 신호였다. 우리는 땔감을 패고 간소한 식사를 나누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돈이나 이념,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희와 길상,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서희는 길상의 굳은 어깨에 기대어 길상은 서희의 차가운 손을 감싸며 묵묵히 이 침묵을 견뎠다. 이 오두막은 우리의 물리적인 마지막 보루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심리적 공간이었다. 길상은 자신의 총을 닦았고 서희는 숨겨온 장부를 다시 확인하며 이 짧은 정적이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오두막에서의 짧은 시간은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서로가 언제 다시 헤어질지 혹은 이 오두막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대의 경랑 속에서 피어난 가장 슬픈 꽃이었고 이념과 현실을 초월한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는 길상의 굳은 어깨를 끌어안고 그가 짊어진 모든 고통과 투쟁의 무게를 함께 나누려 했다. 길상은 나의 손을 잡고 내가 만주에서 홀로 견뎌낸 고독과 재정적 투쟁에 대한 무언의 존경을 표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서희, 당신은 나의 뿔이요. 이 만주 벌판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총을 쥐고 투쟁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 총알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개인의 정을 넘어 민족 해방이라는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동지애로 승화되었다. 이 짧은 사랑의 순간은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불멸의 약속을 새겼다. 우리의 우려대로 일본 관동군의 대숙청은 만주 전체를 아기 지옥으로 만들었다. 길상의 조직과 연대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무고한 조선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다. 내가 힘들게 구축했던 네트워크는 찢겨나갔고 소중한 동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다. 일본군은 불령선인 소탕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인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했다. 나는 오두막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자금의 힘도 실리의 전략도 이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달았다. 분노와 절망이 나의 영혼을 잠식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이 참혹한 아기 지옥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들에 대한 복수와 해방을 쟁취해야 할 생존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희생된 이들의 명단을 은밀히 기록하며 이 비극이 역사의 빚으로 남아 우리 세대에 대물림될 것임을 예감했다. 오두막의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그러나 최근 움직임이 수상했던 조직의 연락책 박 씨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배신자의 그림자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본 관동군이 우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두수가 이 모든 추적의 배후에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보고는 너무나 상세했고 그의 눈빛은 불안했으며 그의 손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인은 그의 보고서에서 시간적 오류와 지리적 모순을 발견했다. 만약 그가 정말 우리를 걱정했다면 그는 이틀 전에 왔어야 했다. 이자가 덫인가 아니면 마지막 동지의 경고인가. 서희의 냉철한 이성은 그가 이미 일본 관원에게 포섭된 이중 첩자임을 직감했다. 길상과 나는 칼날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를 맞이했고 우리는 그에게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뽑아낸 후 그의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찾아온 사람, 박 씨의 얼굴은 언뜻 나에게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눈빛, 미묘한 입꼬리의 움직임이 나에게 김두수의 젊은 시절을 상기시켰다. 이 닮은 얼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우리를 옥죄고 있음을 알리는 운명의 징표였다. 김두수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해 나의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었다. 나의 가슴은 복수심과 함께 트라우마로 요동쳤다. 김두수는 나의 토지를 빼앗고 나의 집안을 무너뜨린 원흉이자 이제는 나의 길상을 노리는 시대의 악마였다. 이 닮은 얼굴의 기억은 나에게 휴식은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상기시켰다. 나는 김두수와의 대결이 불가피함을 깨닫고 그의 노예한 전략에 맞설 서희만의 냉혹한 계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국 찾아온 박 씨는 우리를 오두막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음이 밝혀졌다. 그의 방문 직후 오두막 주변의 산세가 미묘하게 변했고 멀리서 희미하게 군화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다.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 관동군과 그들의 조선인 앞잡이들이 우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포위망은 세 겹이었으며 그들이 우리를 생포하기 위해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길상과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나는 오두막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 자금과 핵심 문서를 챙겼고 길상은 총을 들었다. 이제 도망은 무의미했다. 우리는 정면으로 이 추적을 뚫고 나가야 했다. 길상은 나에게 만주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조선으로 돌아가 해방 후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곧 나의 새로운 임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별이 아닌 재회의 맹세를 속으로 되뇌었다. 추적의 배후에 김두수가 있다는 확신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이 모든 고난과 투쟁의 시작이 그였던 것처럼 이 파국의 끝에도 그가 서 있을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념의 전쟁을 넘어 개인적인 숙명의 대결로 돌아갔다. 김두수는 일본군을 등에 업고 만주 전체를 호령하며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나는 만주를 떠나기 전 김두수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 경고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닌 파괴된 사업체를 통한 역정보였다. 나의 사업체는 와해되지 않았으며 나의 돈은 건재하고 길상은 살아남아 언젠가 평사리의 토지와 김두수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이 증오심이야말로 내가 이 모든 추적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집념이었다. 김두수, 나의 땅은 내 무덤이 될 것이다. 만주 벌판은 늙은 호랑이와 젊은 이리들의 싸움터였다. 늙은 호랑이는 김두수와 같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남은 노회한 친일파였고, 젊은 이리는 황국처럼 순수한 이념으로 무장한 신세대 투사들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최서희의 실리적인 독립운동 조직, 즉 만주 벌판의 실타래가 얽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에 서 있었다. 나는 늙은 호랑이의 냉철함으로 이리를 지키려 했고, 이리의 순수함이 호랑이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했다. 이 대결은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현실과 시대의 이상이 충돌하는 피할 수 없는 경랑이었다. 누가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이 만주 벌판의 차가운 바람 속에 메아리쳤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길상은 나를 오두막에서 탈출시키고, 그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화살같이 질주했다. 길상의 희생은 나의 생존 명령이었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만주의 깊은 숲속을 향해 몸을 던졌다. 나에게는 마지막 자금과 재회의 약속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다. 나는 길상의 마지막 명령을 가슴에 품고 만주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새로운 운명의 길을 떠났다. 나의 몸은 만주의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해방된 조국과 돌아온 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으로 타올랐다. 이 질주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역사를 향한 최서희의 결연한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시대의 철벽이 되어 자신의 운명, 그리고 조선의 운명을 향해 화살같이 나아갔다. 다음 편 토지 3부에서 불멸의 약속에서 해방의 기운과 함께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주십시오.